리드 시험 준비하다 보면 정말 유독 발목을 잡는 과목이 하나 있죠. 그렇죠. 바로 자재 및 자원, 그 MR 카테고리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용어는 왜 이렇게 많고 또 계산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하하, 맞습니다.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특히 이 폐기물 관련 항목들은 서로 막 비슷해 보여서 외우기가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헷갈리지 않게 한번 만들어보죠. 좋습니다. 이 MR 카테고리가 까다로운 만큼 제대로만 공략하면 이게 확실한 점수 밭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요? 네, 오늘은 당신의 합격을 위해 딱 3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첫째는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 관리의 기본, 필수 선행 요건인 MR Prerequisit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cyclables. 네. 그리고 둘째, 건설 현장의 쓰레기 관리를 위한 계획 단계, 역시 필수인 MR Prerequisit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nagement Planning. 계획?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잘 실행해서 실제 점수를 따내는 MR Credit,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nagement입니다. 이 3가지의 요구사항과 점수 획득 방법, 그리고 시험 함정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매일 나오는 생활 쓰레기 문제랑 또 건물을 짓는 그 거대한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 쓰레기 문제. 이 2가지를 리드가 어떻게 다루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재활용품 관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그 생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프리리쿼짓, 필수 선행 요건인데요. 네. 그럼 이거는 점수는 없지만 이걸 충족 못하면 아예 리드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리드의 기본 자격 같은 거죠. 아하, 핵심 요구사항은 건물 사용자들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시스템 자체의 재활용을 통합하라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 몇 개 더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품목들을 모아야 하나요? 시험에는 꼭 외워야 하는 특정 품목들이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반드시 수거해야 하는 5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5가지. 바로 믹스페이퍼, 그러니까 혼합용지, 코리게이르드 가드보드 골판지, 글라스, 유리, 플라스틱, 그리고 메탈스, 금속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하필 이 5가지인가요? 세상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텐데요. 여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런가요? 니네가 이 5가지를 지정한 이유는 얘네들이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 그러니까 볼륨과 무게, 웨이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80%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건물 쓰레기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셈이죠. 시험을 넘어서 이게 바로 리드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아하, 가장 흔하고 양 많은 것부터 잡자는 거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좀 더 특별한, 어떻게 보면 다르기 까다로운 폐기물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일반 재활용품 외에 우리 건강과 환경에 더 해로울 수 있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요구합니다. 네네. 다음 3가지 중에서 최소 2가지에 대한 안전한 수거, 보관 그리고 처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batteries, 배터리, mercury containing lamps, 수은 함유 램프, 그리고 electronic waste, 전자 폐기물이죠. 흔히 e-waste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건전지, 형광등, 그리고 못 쓰게 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네요. 이 셋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관리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점이요? 만약 우리 프로젝트가 정말 외딴 곳에 있어서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공간을 만들어봤자 쓰레기만 쌓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엔 좀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수험생을 헷갈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함정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는 없습니다. 지역의 수거 서비스 유무와 상관없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재활용품 보관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네. 리드의 의도는 건물의 수명이 수십 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서비스가 없더라도 5년, 10년 뒤에 서비스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건물이 미리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거죠.
이걸 미래 대비 설계, 퓨처 프루핑이라고 합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군요.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보기에서 지역 서비스가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 이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일반 사무실 건물이랑 대형 쇼핑몰은 나오는 쓰레기 종류가 완전히 다를 텐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즉 소매시설 프로젝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리테일이요? 네, 리테일 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일반적인 5대 품목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폐기물 흐름 연구, 웨이스트 스트림 스터디를 수행해서 우리 매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뭔지 상위 5개를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아, 직접. 그리고 그중 최소 4개 품목에 대한 수거 공간을 마련해야 하죠. 아, 그러니까 사무실 건물과 백화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가 다를 테니 당신 건물 맞는 맞춤형 재활용 계획을 세워라.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무작정 종이 캔만 모으지 말고요. 리드는 이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그게 더 큰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일반 프로젝트와 리테일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필수 요건, 운영 폐기물 관리는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필수 5대 품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해 폐기물 3개 중 2개를 선택해야 하며 지육 서비스가 없어도 공간은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네, 그리고 리테일 프로젝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자, 그럼 매일매일 나오는 생활 쓰레기 관리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런데 사실 건물 생애 주기에서 가장 거대한 쓰레기산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십, 수백 톤의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설 현장의 폐기물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리드는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즉 C&D 폐기물, Construction and Demolition Debris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C&D 폐기물? 여기서는 2단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필수 선행 요건이 있고요. NR Prerequisite C&D Waste Management Planning이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점수를 얻는 크레딧, MR 크레딧, C&D Waste Management가 있습니다. 계획과 실행 2단계로 나뉘는군요. 먼저 계획 단계인 필수 선행 요건부터 살펴보죠. 이건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나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핵심이죠. 네. 이 계획서에는 최소 5가지 이상의 자재를 폐기물 전환, 즉 다이버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5가지요. 폐기물 전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매립지로 안 보내고 재활용이나 재사용하겠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같은 구조재와 석고보드 같은 비구조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재들을 현장에서 종류별로 분리해서 처리할 건지 세퍼레이티드라고 하죠. 네, 분리배출. 아니면 일단 한 곳에 모아서 배출한 뒤에 처리시설에서 분리할 건지 커맨골드 방식인지 이런 처리 방식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아, 거기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했고 그중 얼마나 재활용했는지 그 전환율을 계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까지가 이 필수 요건의 전체 과정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까지.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시험에 꼭 나오는 이건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 안 해줌 하는 항목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열심히 분리했는데 실적으로 인정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가지는 명확하게 폐기물 전환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Alternative Daily Cover, ADC입니다. ADC요? 네, 이건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일 밤 악취나 해충을 막기 위해 흙대심 넘는 복토제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솔직히 ADC가 왜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 부분. 어쨌든 폐기물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유용한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냥 땅에 묻는 것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인 것 같은데 리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구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고 많은 수험생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리드의 관점은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에 있거든요. 순환경제. 진정한 diversion,
전환이란 그 자재가 다시 생산 사이클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ADC는 폐기물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매립지에서 그 생을 마감시키는 최종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활용이 아니라 매립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실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겁니다. 순환의 고리안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이냐의 차이군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제외되는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두 번째는 Land Clearing Debris, 즉 부지 정리 폐기물입니다. 부지 정리 폐기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흙, 돌, 나무, 풀 같은 자연물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알겠습니다. ADC와 부지 정리 폐기물, 이 두 가지는 실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계획을 잘 실행해서 점수를 따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MR Credit,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nagement입니다. 점수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Option 1, Diversion, 하고 Option 2, Reduction of Total Waste Material. 옵션이 두 개군요. 네, 프로젝트 팀은 둘 중 더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옵션 1, 다이버션은 뭔가요? 이건 발생한 전체 폐기물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매립지 대신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즉 전환율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전환율? 여기에는 다지 두 가지 경로, 패트가 있어서 1점 또는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난이도별 미션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기본 미션인 패트 1은 1점을 주는데요. 조건은 총 건설 폐기물의 50% 이상을 전환하고 여기에 최소 3가지 종류의 자재 흐름, material streams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0%의 세 가지. 상급 미션인 패트 2는 2점을 주는데 조건은 총 건설 폐기물의 75% 이상을 전환하고 최소 4가지 종류의 자재 흐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5%의 네 가지. 여기서 자재 흐름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나온 모든 콘크리트 폐기물이 하나의 흐름이고 모든 폐목재가 또 다른 흐름이라고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리드는 단순히 총량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함께 보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콘크리트, 철강, 목재를 각각 다른 경로로 재활용 처리했다면 그 프로젝트는 3개의 자재 흐름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 문제처럼 예를 들어보죠. 어떤 프로젝트에서 총 건설 폐기물이 66톤 발생했고 이 중 41톤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재활용된 자재는 콘크리트, 철강, 목재 이렇게 세 종류였고요. 이 경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예시네요. 같이 계산해보죠. 먼저 전환율은 41톤 나누기 66톤이니까 약 62%가 나옵니다. 62%. 네, 50%는 넘었죠. 그리고 전환된 자재가 콘크리트, 철강, 목재 이렇게 3개의 자재 흐름을 충족했습니다. 네, 3개. 따라서 50% 이상 전환, 그리고 3개 자재 흐름이라는 패트 1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에서 75% 이상을 전환했더라도 자재 종류가 2개뿐이었다면 이 점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환율과 자재 흐름 개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한 함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만약 이 프로젝트에서 부지를 정리하며 나온 흙과 파쇄된 암석 50톤이 추가로 있었다고 해도 그건 랜드 클리어링 디브리스이기 때문에 총 폐기물량 계산에 아예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50톤은 아예 빼고 계산해야 하는군요. 네, 시험에서는 이런 제외 항목을 잘 골라내는 것이 관건이죠. 알겠습니다. 옵션 1은 폐기물을 많이 재활용하는 전략이었네요. 그럼 두 번째 길인 옵션 2, Reduction of Total Waste Material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접근법이 180도 다릅니다. 폐기물을 많이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아예 처음부터 폐기물 자체를 아주 적게 발생시키는 전략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애초에 안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접근법입니다. 일종의 소스 저감, 소스 리덕션에 대한 보상이죠. 와, 이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네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건물 바닥 총면적 제곱피트당 2.5파운드, 즉 LBSFF,
미터법으로는 제곱미터당 12.2kg 이하의 건설 폐기물만 발생시키면 됩니다. 2.5파운드요? 네, 그러면 전환율이나 자재 흐름 개수와 상관없이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든 도전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프로젝트가 기억나네요. 이 옵션 2로 2점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의 시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이었어요. 어땠는데요? 설대 단계부터 모든 자재를 공장에서 미리 재단하고 조립하는 프리패브 방식으로 주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재를 자르는 일 자체를 거의 없앤 거죠. 와, 현장에서는 조립만. 네, 자재를 감싸고 온 포장재 하나까지 납품업체가 다시 가져가는 계약을 맺고요. 그 결과 공사 기간 내내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현장이 유지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수를 따는 걸 넘어서 시공 문화 자체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많이 재활용해서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전략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알차네요. 당신의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헷갈리기 쉬운 폐기물 관리 항목의 핵심만 마지막으로 다시 짚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운영 폐기물, Storage and Collection of Recyclable Prerequisite에서는 시험을 위해 필수 5대 품목과 유해 폐기물 3개 중 2개를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리테일 프로젝트의 예외 규정도요. 다음으로 건설 폐기물 계획, C&D Waste Management Planning Prerequisite에서는 최소 5개 자재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 계획서 작성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점수를 따낸 C&D Waste Management 크레딧에서는 2가지 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옵션 1, 다이버전은 1점에 50% 이상 3개 자재 흐름, 2점에 75% 이상 4개 자재 흐름, 그리고 옵션 2, 네, 옵션 2, 리덕션은 제곱피트당 2.5파운드 이하로 폐기물을 발생시키면 2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정, 얼터네이티브 데일리 커버, ADC와 랜드 클리어링 데브리, 부지 정리 폐기물은 전환 실적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당신이 시험을 넘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뭔가요? 현재 이 크레딧은 폐기물의 무게나 부피, 즉 양을 기준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무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톤의 비교적 무해한 폐 콘크리트를 전환하는 것과 10톤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안전하게 전환하는 것이 같은 점수를 받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일 텐데 단순히 무게로만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친환경 건축 기준은 폐기물의 양뿐만 아니라 전환된 폐기물의 질과 그것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전체 생애주기 영향까지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와, 당신이 미래의 친환경 건축 전문가로서 고민해 볼 만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환경이 이루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분석이 당신의 자신감을 한 단계 끌어올렸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